내성 전쟁에 대해서 무하마드 자만 교수의 광범위 약제 내성에 대해서 장티푸스 25번 2016년 12월에 루미나 하사는 혈액 배양 작업대에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근무하고 있었다. 노련한 임상 미생물학자이자 병리학자인 그녀는 파키스탄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인 아가 칸 대학병원의 담당 부서에서 수십 명의 직원과 수련일을 감독했다. 이슬람교 시아파의 한 분파인 이스마일파 교주의 칭호가 붙은 그 병원은 카라치의 드넓은 캠퍼스에서는 물론이고 실험 진단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곳곳의 수백 개 분원에서도 환자를 진료한다. 카라치의 12월은 날씨가 꽤 쾌적한 편이다. 기온이 섭씨 10도에서 20도를 사이를 오간다. 혈액 배양물을 열심히 살펴보던 하사는 뭔가에 눈길이 쏠렸다. 특이한 혈액 배양물을 웬만큼 보았지만 이번 배양물은 걱정스러웠다. 재검사를 했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 샘플은 장티푸스 치료제로 많이 쓰이는 세프트리악손의 내성이 있었다. 약제 내성 장티푸스는 위생 문제가 심각한 파키스탄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드문 병이 아니다. 1964년에 에버딘에서 집단 발병 사태로 시민들의 공포에 빠졌을 때 치료에 쓸 약이 많았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장티푸스는 갖가지 약에 점차 내성을 지니게 되었다. 1972년에 멕시코에서 여러 차례 보고된 바에 따르면 장티푸스 1차 치료제 클로람페니콜이 더 이상 듣지 않았다. 1990년대에는 2차 치료제인 암피실린, 아목시실린, 설파메톡사졸, 트리메토프림이 효과가 없음이 밝혀졌다. 그때 임상의들은 플루오로케놀렌계 항생제로 또다시 갈아탔다. 하지만 2000년대 초에는 그 약도 효능을 잃었다. 그 당시 의사들에게 남은 가장 강력한 약은 세프리악손이었다. 처음에는 한 샘플만 세프리악손의 내성을 보였지만 연구를 계속하던 하산은 어떤 경향성을 발견했다. 이후에 며칠간 하산과 동료 사디아 샤쿠르 박사가 다른 샘플들을 더 검사하면서 세프리악손 내성 장티푸스 사례를 더 많이 발견했다. 하산과 샤쿠르는 좀 더 조사해 보았다. 그리고 내성균 샘플이 모두 한 도시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카라치에서 북동쪽으로 160km쯤 떨어진 하이드라바드라는 도시였다. 하산과 샤쿠르는 그곳의 동료들에게 전화해서 조사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하이드라바드 소아과 병동 담당 의사들에게도 전화했다. 아가 칸 대학병원의 연구팀 소아과 감염 전문의 파라 카미르 박사가 합류했고, 연구팀은 빌 앤더 게이츠 재단의 동료들에게 연락을 했다. 연락을 받은 동료들은 하이드라바드 상하수 샘플을 채취하는 한편 그것 어린이들에게 장티푸스 예방조사를 마치기 위해서 힘쓰기 시작했다. 하사는 주 당국에도 연락을 했으나 그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는 눈치였다. 그 밖에도 할 일이 더 있었다. 하산 연구팀은 주간 보고서를 카라치 지방 정부에도 보내고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국립보건원에도 보내기 시작했다. 하사는 정부와 대중 매체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하사는 영국에서 의대를 다니고 파키스탄에서 직업생활을 하면서 한계를 뛰어넘는 법을 배웠다. 카라치의 나병 병동에서도 일했고 파키스탄 항생제 내성 네트워크 구축한 그녀는 끝까지 밀어붙이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신도주 당국이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지방과 정부의 권력자들이 당시 상황과 관련된 과학적인 근거를 들여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했을 때도 하사는 피하거나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멀리서 해결책을 찾았다. 이슬라마바드 국립보건원의 시설은 최첨단과는 거리가 멀었다. 게다가 파키스탄에서 다층적인 관료체제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었다. 내성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서 이번에 발생한 다제 내성 장티푸스가 정말 새로운 종류인지 확인하려면 하사는 도움이 더 필요했다.
다행히 그녀의 후배 자라 하산 박사가 영국 케임브리지에 있어서 생어 연구소의 내성 유전자 전문가 고든 더건 교수와 함께 일해본 적이 있었다. 자라는 더건에게 연락을 했다. 더건 연구팀은 병원체의 유전자 분석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자주 받기에 더건은 자라의 요청에 그닥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자라가 끈질기게 계속 도움을 요청하자 더건은 결국 해당 샘플을 살펴보기로 했다. 자라 연구팀은 총 100개의 샘플을 보냈다. 89개는 내성균 샘플이었고 11개는 1차 치료제의 감수성 세균 샘플이었다. 그 즈음에 더건 교수 연구실의 신입 박사 후 연구원 엘리자베스 클럼은 카라치의 루미나 하산 교수 연구팀과 친해졌다. 그녀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얼마 전에 영국으로 이주한 터였다. 그녀는 생어연구소 더건 연구팀과 아가칸 대학 하산 연구팀의 공동 연구에서 교습자가 되었다. 클럼은 장티푸스의 1차 치료제가 듣지 않으며 파키스탄 병원의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이해했다. 그래서 더건의 허락을 받고 파키스탄에서 온 내성균 샘플 89개를 먼저 분석하기 시작했다. 클럼은 이라크, 팔레스타인,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에서 약제 내성 장티푸스에 대해서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를 흔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루미나 하산이 보고한 바와 같이 발병 사태는 전례가 없었다. 클럼은 분석 결과를 보자마자 왜 파키스탄에서 온 장티푸스 균주가 온갖 항생제의 내성을 띠는지 이해했다. 그 세균들은 클로람피니콜, 이목시실린, 암피실린, 트리메토프림, 설파메톡사졸 내성 유전자를 지니고 있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그 내성 균주는 시프로플록사신 내성 돌연변이 유전자도 지니고 있었다. 클럼의 분석 결과는 하산 연구팀이 목격한 바와 일치했다. 놀라운 사실은 장티푸스균이 대장균으로부터 획득한 플리스미드 레드버그와 나타나베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 다지내성을 유발하는 이동성 DNA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새로운 이동성 DNA 때문에 장티푸스균은 또 다른 항생제 세프트리악손에도 내성을 띠게 되었다. 연구팀은 조사 결과로 논문을 작성해서 유명 학술지 랜시렛에 제출했다. 편집위원회는 굼뜨게 움직이며 임상시험 데이터를 더 요구했다. 하지만 하산은 클럼의 열렬한 지지를 등에 업고 또다시 끝까지 밀어붙였다. 그들의 논문은 2018년 1월에 마침내 게재되었다. 그 소식은 곧 세계 곳곳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이번에는 파키스탄 정부도 관심을 보였지만 선택지는 제한적이었다. 환자들 대부분의 희망은 아지트로마이신 뿐이었다. 카바페넴계 항생제가 또 다른 선택지였지만 그 약은 열악한 보건체계가 비용을 감당 못할 만큼 비싼 약이었다. 게다가 카바페넴 항생제는 정맥주사로 투여해야 하는데 파키스탄 지방병원은 정맥주사로 투여할 형편이 못 되었다. 2018년 12월까지 파키스탄에서 5,000명 정도가 신종 내성 장티푸스를 앓았다. 이는 역사상 최초의 강범위 약제 내성 장티푸스 집단 발병 사태였다. CDC는 파키스탄 여행자에게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미국에서 발견된 강범위 약제 내성 장티푸스 환자 중 일부가 얼마 전까지 파키스탄에 머물렀다고 발표했다. 모든 국제기관은 아지트로마이신 사용을 권고했지만 연구자들은 그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지는 일이 시간 문제라고 확신했다. 항생제와 영유아 사망률 감소 26.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니제르, 탄자니아, 말라위에서 미국과 유럽의 연구자와 임상으로 구성된 국제팀이 대규모 임상시험을 실시했다. 그들은 어린이 수만 명에게 아지트로마이신을 예방약으로 투여했다. 아이들은 모두 5세 미만이었는데 병의 유무와 상관없이 6개월마다 한 번씩 2년간 약을 투여받았다. 연구팀은 어린이들을 2개의 동일 집단으로 나눠 대략 9만 7천 명에게는 진짜 약을 주고 9만 3천 명의 대조군에게는 가짜약을 주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가장 의미심장한 결과가 나온 것은 연구가 실시된 세 나라 중에서 가장 가난한 니제르였다. 니제르에서 아지트로마이신을 투여받은 어린이 집단은 그러지 않은 집단보다 사망률이 18%나 낮았다.
말라위와 탄자니아에서 사망률 차이가 훨씬 작아서 동격적으로 큰 의미가 없었다. 사망률이 18% 감소한 집단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하위 집단은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들이었다. 아지트로마이신을 투여받은 영아 집단은 사망률이 25% 가까이 감소했다. 세계 아동 생존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게 개선된 수치를 얻기는 매우 힘들다. 이는 2018년의 빅 뉴스였다. 결론은 명확했다. 아지트로마이신을 예방약으로 쓰면 가난한 나라에서 사는 취약한 어린이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보고서가 발표되자 누군가는 기대감에 부풀었지만 누군가는 강력한 항생제를 예방약으로 쓰는 일에 격분하며 반대했다. 아지트로마이신이 마지막 희망이자 생명줄인 지역에서는 그 약에 대한 세계적인 내성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 연구를 이끈 과학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 토마스 라이언벗 교수였다. 예일 대학교를 졸업하고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안과학을 전공한 라이언먼은 1990년대 말에 UCSF에 도착했다. 일반적으로 항생제 연구를 생각할 때 안과 의사가 떠오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항생제와 안과의 연관성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연골거리는 전염성 눈병 트라코마다. 트라코마는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란 감염균이 일으키는 병으로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실명으로 이어진다. 트라코마는 청동기 시작부터 존속했고 1897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위험한 전염병으로 분류되었다. 미국으로 이민 오는 사람들은 트라코마 검사를 받아야 했고 그 병에 걸렸으면 유럽으로 송환되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1913년 6월에 트라코마 퇴치 활동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한 후 위생 상태가 개선되고 인식이 높아지고 치료법이 개발되면서 미국에서는 트라코마가 사실상 퇴치되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와 남수단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는 그 문제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1990년대 말 과학자들은 아지트로마이신을 비롯한 항생제가 트라코마 치료에 효과가 있음을 발견했다. 1990년대 그리고 2008년에 에티오피아에서 실시된 소규모 임상시험에서는 아지트로마이신을 대량으로 투입하면 트라코마 치료와 확산 방지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점이 입증이 되었다. 또한 뜻밖의 결과도 있었다. 아지트로마이신을 예방약으로 대량 투여하면 아동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2008년의 임상시험은 원래 목적이 사망률 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확정적인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에 흥미를 느낀 라이언먼을 비롯한 여러 과학자들은 더 심층적으로 조사하면서 연구 범위를 트라코마 너머로 넓혀보기로 했다. 아지트로마이신을 투여하면 아프리카 곳곳의 비참한 환경에서 어린이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질까? 그들은 자금 조달 기관 여러 곳과 접촉해 초대 규모 임상시험을 제안했다. 제안 내용은 아지트로마이신을 5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투여하고 가짜약으로 대조 실험을 하는 것이었다. 근래에는 그런 임상시험이 실시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들은 니제르, 탄자니아, 말라위를 선택했다.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도 라이언벗이 접촉한 자금 조달 기관 중에 한 것이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바로 그곳에서 도움을 주기로 했다. 라이언먼은 임상시험을 실시하려고 여러 연구소의 과학자들을 모아서 협력단을 만들었다. 의뢰 그렇듯이 그 프로젝트는 더디게 진행되었다. 필요한 허가를 받는 데만 3년이 가까이 걸렸다. 마침내 필요한 허가를 모두 받았을 때 과학자들은 아지트로마이신을 예방약으로 대량 투여하면 유아 사망률이 낮아진다는 가설을 철저히 검증할 만번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연구를 MORDOR이라고 불렀다. 이는 프랑스어 니제르의 공용어 경고형 아지트로마이신 사망을 감소시키기 머리 글자를 모아서 만든 준말이다. 그들의 연구가 곧 과학계를 분열시키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억하기 쉬운 그 이름은 톨킨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운명의 산이 있는 가공의 나라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도 적절했다. 2018년이 되자 확실한 결과가 나왔다. 1년에 2차례씩 2년간 아지트로마이신을 투여했더니 니제르의 유아 생존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게이츠 재단은 유아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가
조치가 존재하는 사실을 축하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열광하지는 않았다. 아지트로마이신의 예방 효과가 그토록 탁월한 이유와 관련해서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었다. 라이언벗 연구팀은 확실한 답을 알지 못했다. 가설은 몇 가지가 있었다. 그 약이 아이들이 말라리아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됐을 가능성이 있었고, 아이들의 미생물 군유 전체를 변화시켰을 가능성도 있었고, 아이들이 설사성 감염증이나 호흡기 감염증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됐을 가능성도 있었다. 모두 타당했지만 입증된 가설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확실히는 모른다는 대답은 과학자와 임상의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한 가지 약을 1년에 2번씩 투여했을 뿐인데 훨씬 복잡한 다른 조치를 얻지 못한 효과가 나타난 이유를 알고 싶었다. 또한 모두가 알지만은 언급하기를 꺼리는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세균의 내성이 증가하는 요즘 시대에 어떻게 아무 이유 없이 항생제를 투여하는 일을 정당화한단 말인가? 게이츠 재단과 라이언벗은 불장난을 할 셈인가? 파키스탄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아지트로마이신은 마지막 수단에 해당하는 약이었다. 그런데 일본의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그 약을 멋대로 실험하면서 병에 걸리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투여했다. 게다가 니제르가 이를 정책으로 정하면 다른 아이들도 따라 하지 않겠는가? 임상시험은 비용이 아주 많이 필요하므로 니제르에서 신중한 실시한 시험을 세계 각국에서 똑같이 실시하기란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런 연구를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왜 아지트로마이신이 예방 효과를 보였는지 밝히지 못한다면 각국은 아지트로마이신 대규모 투여와 관련된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할까? 니제르에서 어린이들에게 아지트로마이신을 투여하는 일이 괜찮다면 다른 나라에서 같은 일이 괜찮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익히 아는 또 다른 문제도 나타났다. 위조 불량 의약품을 영향을 연구하는 공정보건 연구자들 또한 깜짝 놀랐다. 니제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는 품질 관리를 강제하는 규정이 거의 없다. 아지트로마이신 대량 투여를 고려 중인 나라에 위조 의약품 판매자가 쉽게 입국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질 낮은 의약품이 유통된 결과로 나타나는 내성 증가 문제는 바로 잡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아지트로마이신 환경으로 대량 확산되는 일도 걱정거리였다. 다들 알다시피 항생제는 우리 몸을 통과해서 결국 배선물의 형태로 주변의 물과 흙 속에 유입된다. 위생시설이 열악한 나라에서는 그 결과로 더욱더 많은 사람과 동물이 항생제를 먹게 될 터였다. 라이언벗은 그런 문제를 모두 알고 있었으며 비판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 역시 예방용 항생제의 대규모 사용이 정책화되면 내성이 증가하리라고 보았다. 하지만 그는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 10%가 5번째 생일을 맞기 전에 죽도록 버려두겠는가? 우리는 50년 가까이 수질과 위생시설을 개선하려고 애썼으나 아직도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영유아들은 목숨을 구할 간단한 조치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왜 그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가? 일부 과학자들은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이런 어린 아기가 있는 부모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는 게 아닌가? 하나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아이들 사망의 위험이 높은 상태로 두자는 쪽이고, 나머지 하나는 20년 후 내성이 증가할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지금 사망 위험을 낮추자는 쪽이다. 부모들은 어느 쪽을 택할까? 내가 라이언먼에게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되물었다. 여기 미국에서 우리가 그런 기로에 선다면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그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나는 아내에게 우리가 예방용 항생제 사용과 높은 아동 사망률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냐고 물어보았다. 처음에 우리는 같은 대답을 내놓았다. 둘 다 병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예방용 항생제를 투여하는 일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파키스탄에서는 아지트로마이신이 수많은 강범위 약제 내성장 티푸스 환자의 마지막 희망이었기에 파키스탄 출신인 우리는 그 약의 효능을 유지시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다. 작년에만 해도 여러 친구들과 가족이 장티푸스와 싸우면서 아지트로마이신에 의지해야 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고 슬라의 두 아이와 우리가 니제르에 있다고 상상해보니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예방치료를 거부하겠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니까 이래시도 저러지도 못할
참 갈림길에서의 생각이 우선 급한 대로 해야 되겠지만은 또 그렇지 않을 상황도 있을 거라는 거죠. 참 난감한 상태에서 항생제를 하고 수년 후에 더 다른 내성이 생기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27번 비자가 필요 없는 병원균. 항생제의 내성균은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2017년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보건정상회담에서 WHO 사무총장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그브레예수스가 그렇게 말했다. 내성 병원체를 격리하기는 불가능하다는 뜻이었다. 어떤 장벽, 어떤 장애물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는다. 매개체는 비행기에 탄 인간뿐만이 아니라 현대식 비행기의 발명에 영감을 준 조류도 병원균의 매체가 된다.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에서 북쪽으로 120km 떨어진 마이맨싱이라는 도시에는 이국적인 새를 파는 시장이 있다. 그 시장은 갖가지 색과 소리 그리고 볼거리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특이한 곳이다. 그곳에서는 각양각색의 조류를 판매하는데 그 중에는 가까운 숲에서 잡아온 새도 있지만은 머나먼 열대림에서 운송되어 온 새도 있다. 부유층 부모와 자녀들은 그곳에서 화려한 깃털을 자랑하는 비싼 새를 구입해서 집으로 데려가서 기른다. 의학박사 탄비르 라마는 항생제의 내성에 오랫동안 주목한 소의 미생물학자다. 방글라데시에는 야생조류의 항생제 내성률에 관한 공식 데이터는 없지만 라마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 문제가 널리 퍼져 있다고 확신한다. 박시간 그는 문제가 더 커지면 어떤 동물도 안전하기 어려우리라고 본다. 라마는 어느 날 마이맨싱의 조류 시장을 지나다가 야생 조류도 내성 유전자를 보유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 라마는 야생 조류도 농장 조류만큼 취약할지 궁금했다. 그래서 연구 논문을 찾아보고 여러 수의사 및 미생물학자와 이야기해 보았지만 그의 궁금증이 해결될 만한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직접 연구해 보기로 했다. 라마는 40년 전 스튜어트 레비가 그랬듯이 동물 분변을 이용해 동물의 항생제의 내성 부담을 연구했다. 그는 여러 애완동물 가게에서 조류 분변 샘플을 채취해서 그래서 연구를 했다. 결과가 나오자 라마는 가장 우려했던 바가 사실로 확인되었다. 조류 분변에는 콜리스틴, 콜레람, 피니콜, 에트로마이신, 어타페넴, 아제트로마이신, 옥시사이클린 등의 온갖 항생제의 내성을 띠는 세균들이 들어있었다. 오레스트 루브와 연구와 마찬가지로 그 발견이 답은 나오지 않는, 어쩌면 답하기가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몇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라마는 야생조류가 내성균을 어떻게 얻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 새들은 잡힌 후에 항생제가 함유된 사료를 먹었을 가능성도 있었고 자연환경 속에서 내성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그런 이국적인 야생조류가 내성균 매체였다는 점이다. 그들은 알록달록한 색깔과 다양한 울음소리만 새로운 장소로 가져오진 않았다. 내성균 문제는 더 이상 비좁은 중국 양돈장, 파키스탄 물소농장, 인도 양계장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내성균은 온갖 이동수단을 찾아냈는데 때로는 여러 나라와 대륙을 가로지르는 새들의 배속을 이용했다. 해결책은 국가와 대륙을 초월해야 할 터였다. 1961년 9월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콩고 민주공화국은 파탄으로 치닫고 있었다. 내전이 불가피해 보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분리주의 운동, 독립운동이 선언되었다. 그의 1월에는 콩고의 식민 정주국이었던 벨기에와 미국 정보국의 음모로 정력적인 초대 총리 파트리스 루문바가 살해된 사건이 있었다. 콩고의 닥쳐온 위기 상황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었다. 이에 대응해서 유엔은 평화협정을 중재할 대표단을 전용 비행기에 태워서 콩고 남부로 급파했다.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은 총 16명이었다. 그런데 부로지아, 지금의 잠비아의 은들라에서 15km 떨어진 곳에서 그 비행기는 원인 불명의 추락을 하고 말았다. 대표단과 동행한 사람 중에는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던 스웨덴인 함마르 셜드도 있었다. 그는 케네디 대통령에게 당대 최대의 정치가는 평을 받았던 뛰어난 외교관이었다.
함마르셀드가 죽고 몇 달이 지난 뒤에 콩고에서는 이미 내전이 한창이었고 그 후에도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수년간 유혈 사태가 발생해 약 1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1962년에 스웨덴 정부는 그 유명한 외교관을 기리기 위해서 그가 묻힌 도시 upsala 다그 함마르셀드 재단을 설립했다. 그 재단은 합의를 통해 시대에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함마르셀드가 죽고 40년이 지난 후 다그 함마르셀드 재단은 upsala 대학교의 오토 카르스 교육의 특이한 제안을 받았다. 카르스는 국제회의를 개최하고자 했는데 회의 주제가 재단이 전형적인 후원이라는 하는 주제와는 거리가 멀었다. 거기에는 분쟁도 없었고 분쟁 당사자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국제적인 사안이었으며 목숨을 구하는 귀중한 자원을 보존하는 일과 직결되었다. 결성되었다. 2000년에 다그 함마르셀드 재단의 후원 회의에 25개국에서 60명이 참석했다. 카르스는 그때부터 전 세계에 얼굴을 알리며 항생제 내성 연구에 대한 지지를 규합해왔다. 카르스는 청소년 시절 간호사로 일하는 병원의 실습사원으로 일했다. 실은 보조원에 더 가까웠다. 그는 10대 소년의 무한 체력으로 온갖 일도 도왔다. 이렇게 감염증 전문 병원 중에 하나는 upsala에 있었는데 카르스는 바로 그곳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 스웨덴 남부에서 페니실린 내성 폐렴구균 감염증에 걸린 어린이가 급증했다. 카르스는 그런 일이 스웨덴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몹시 걱정스러웠다. 그리고 항생제 처방량과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면 머지않아 비슷한 발병 사태가 또 일어나리라고 확신했다. 변화의 필요성은 시급하나 대부분이 무관심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카르스는 1980년대 초에 스튜어트 레베가 항생제 적정 사용 연맹을 통해서 행동했듯이 국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저마다 처방약을 줄이기 위해서 애썼다. 프로그램은 대성공이었다. 스웨덴 보건부도 관심을 보였고 마침내 스트라마를 국가 정책의 일부로 삼았다. 수년간 점점 더 많은 보건기관과 의사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항생제 처방, 판매량 축소 방안에 관련된 정보와 전략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20년 후에는 비슷한 프로그램이 여러 나라에 시행되었다. 카르스는 행동 범위를 넓혔다. 스트라마가 전 세계의 변화의 본보기가 되었을 때 카르스는 스웨덴이 모든 나라를 대표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내성 문제를 제대로 다루려면 세계 곳곳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야 했다. 일어난 세계적인 사건 때문에 WHO는 회의를 연기해야 했다. 그래서 추가적인 문제도 있었다. 항생제 내성은 질병에 대해 세계의 기존 대응 체계와 맞지 않았다. 2009년에 뉴욕대는 세계 의제 선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 그 해에는 유럽연합이사회 의장직을 스웨덴 총리가 맡을 차례가 되어서 EU 정상회의가 스톡홀름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카르스와 리역트는 회의에 참석해서 EU 보건 의제 선정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갈수록 긴박해지는 상황 속에서 세계는 범세계적인 위험을 인식하고 대응하기 시작했다. 리엑스, 스트라마 등의 기관이 개발한 갖가지 지원 활동 방법을 도입해 각국이 적용할 만한 플랫폼을 마련하는 프로젝트였다. 그 계획에는 나라별로 필요에 맞게 수정, 조정 가능한 여러 구체적인 목표와 목적이 있었다. 어떤 나라는 인식을 개선하는 일을 목표로 삼지만 어떤 나라는 감시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일을 목표로 삼았다. 귀중한 자원, 어린 카르스의 관심을 끌고 과학자가 된 카르스의 의욕을 북돋고 카르스가 하여금 단체를 설립해서 인류의 인식을 바꾸게 한 자원은 카르스가 평생 쌓은 업적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지난 40년간 카르스는 심혈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문제가 남아있다. 만약에 아무도 항생제를 만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왜냐하면 바로 지금 제약회사들이 항생제 제조업계를 줄줄이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